안녕하십니까. 적폐청산과 정치 수질 개선을 위한 박주민의 정수기 진행을 맡은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국정원 관련된 이슈들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국정원이 댓글 사건 관련돼서 수사를 받자 그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그 수사를 좀 약하게 받기 위해서 약하게 받기 위해서 위장 사무실을 차리고 그 위장 사무실을 통해서 증거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렸는데요. 알고 봤더니 위장 사무실을 차렸던 것은 그 국정원 댓글 사건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성 잘 아시죠?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명한 피해자 유성 씨 사건 때도 같은 방법을 썼다라는 의혹이 최근에 제기된 것입니다. 이것 관련돼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또 최근에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돼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안타까운 죽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일하던 정모 변호사 사망 사건, 자살 사건인데요.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에 모두 다 관여돼 계신 민변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이제 신문에 보니까 거물급 인권 변호사다. 어떻게 하면 거물급 인권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 뭐 프로필 보면은 네. 증권 관련된 전문가다, 뭐 적대적 M&A 전문가다, 뭐 이렇게 돼 있긴 하던데요. 거물이라는 표현이 저를 비꼬기 위해서 쓴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네, 제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게 봐주시면은 뭐 인권 변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냥 뭐 평범한 민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데 뒤에 아우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뭐 관련된 사건, 그러니까 하고 계신 사건이 굉장히 많죠.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건도 하셨고, 그리고 네. 국정농단 관련돼서도. 네네.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관여하거나 이제 주도하게 됐긴 했는데요. 주요 사건들이 최근에 이명박 BBK 관련해서 옵셔널 캐피탈 피해자 측에서 고발한 사건을 네. 제가 대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 이건 뭐 여기 지금 의원님도 관여가 되시긴 하지만 이 사건 진행하고 최근에 유족들을 대리해서 또 고소까지 했습니다.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는 꼼수다 이분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하고 있고 MB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거나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지금 고영태 사건을 변호하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그 최순실 해외 재산 관련해서 독일에 한번 추적하러 갔다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주진우, 김어준 이 두 분이 법률적 자문이 좀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 김용민 변호사를 많이 찾는 거죠,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름이 낙곰수 멤버 김모민님하고 좀 비슷해서 그런 건가요? 똑같죠. 똑같죠. 하여튼 굉장히 좀 핫한 사건들 많이 맡고 계시고 또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사무실 놀러 가봤는데 사무실도 굉장히 이쁘고. 아, 네. 감사합니다. 돈 버는 사건도 하시니까 필요하면 좀 많이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지난달 8일 날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을 포함해서 국정원 관련된 15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마무리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네. 뭔가 좀 이제 국정원 관련된 적폐청산 이런 것들은 좀 마무리가 돼가나 이제 개혁만 하면 되나 구조 개혁만 하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김 변호사 앞으로 편지가 한 통 온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조일수라고 예. 저분이 보내셨는데 아마 가명이신 것 같더라고요. 가명. 내용은 국정원이 그 댓글 사건에서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서 수사 방해했다라는 게 한번 언론에 밝혀졌는데 위장 사무실이 그때뿐만이 아니다. 네. 소위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때에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위장 사무실을 또 만들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국정원 내부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얘기들이 매우 자세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론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신빙성이 높다는 느낌이 딱 드신 거예요? 이게 제보가 가명으로 왔는데. 네, 가명으로 오면 사실 잘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신빙성이 저희가 높다고 생각했던 게 국정원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들 이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등장 안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건을 진행했던 저희 변호인들도 알기 어려운 국정원 내부 직원들의 실명이 막 거론이 돼 있습니다. 그 정도면 국정원 내부 직원이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거론됐던 이름 중에 한 명은 뭐 저희 변호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네. 고소도 했고 민사소송 6억 손해배상 청구도 했던 그런 사람도 거론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최소한 내부에서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저희가 이제 상당히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 편지 내용에 따르면은 아까도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린 것처럼 유우성 씨 사건 때도 가짜 사무실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이에요? 가짜 사무실이라는 게 국정원의 직원 김모 씨가 기획을 했고 그걸 대공수사처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수사처장이 대공수사국장까지 결재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뚝딱뚝딱 간이 칸막이 세우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관련이 없는 컴퓨터들 갖다 놓고 관련이 없는 서류들을 막 거기다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나오니까 여기가 저희 사무실입니다라고 안내를 해서 가짜 사무실로 가서 뭐 쓸모없는 자료들만 압수수색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나서 국정원 2차장까지 사무실에 와서 둘러봤다. 이런 얘기까지 기재가 돼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국정원 2차장도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용인은 했다. 그렇죠. 최소한 용인했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증거 조작을 하는데 그 당시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돈이 많이 드는데 돈 들어간 것을 국정원 직원 뭐 과장 한 명이서 다 결제하고 썼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저거 돈 많이 들어갔는데 돈 쓰려면 어쨌든 결제를 받아야 될 건데 상위 결제 라인이 누구냐, 누구한테 결제를 받아서 돈을 썼느냐 이 부분을 수사해달라고 저희가 검찰에 강력하게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잠깐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보충을 해드리면은 증거에 돈이 많이 들었다. 무슨 얘기냐면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국과 북한 그 국경을 유우성 씨가 출입을 자주 했었다라는 증거를 만들어낸 거죠. 국정원이 돈을 들여가지고. 네네. 그 허위 조작 증거를 형사사건, 간첩사건에 이제 제출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간첩이 맞다라고 만들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김용민 변호사를 비롯한 민변 변호사님들이 직접 중국까지 찾아가가지고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밝혀낸 건데 그 과정에서 그런 허위 조작 증거들, 국정원이 만들어낸 그런 증거들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럼요. 돈을 주고 네. 그런 업을 해주는 사람들한테서 받은 거라서 뭐 브로커들한테 그래서 이 정도 돈을 쓸 정도면은 이게 개인이 그냥 결단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편지 내용에 보면은 실제로 자금 결제를 했던 사람이 이제 상급자죠. 네. 내가 자금 결제했던 거 다 파쇄해라 하고 파쇄 지시까지 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 편지에. 네네.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을 썼다 그리고 돈을 사용한 상급 결제자들을 우리가 확인해서 이게 증거 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고위급이 누구냐 거기까지 한번 수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은 검찰에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아니고 혹은 국정원 내부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얘기였거든요. 그렇겠죠. 그 얘기를 편지에 기재한 걸 보면 이게 정말 국정원 내부 사람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예전에 들었을 때 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증거 조작에 관여했던 권모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사건이 좀 커지니까 갑자기 주차장에서 차 안에다가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 시도를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깨어나요. 죽지 않아요. 네. 근데 부분 기억상실에 걸렸다. 그랬죠. 그러면서 증거 조작한 부분만 난 기억이 안 난다. 네, 딱 일상생활에 그때만. 지장은 전혀 없는데. 네. 그래서 이거 무슨 황당한 이런 일이 있냐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자살 시도를 했던 그 권모 과정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영웅 대접을 했다. 국정원을 어쨌든간 수사해서 막아냈다라고 해서 영웅 대접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도 권모 과장이 자살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 석연치 않다. 이상하잖아요. 네, 특히나 자기 차도 아니고 자기 친척 차를 가지고 나가서 밤도 아닙니다. 낮인가 가서 학원가 그 주차장, 필로티 주차장이라고 하죠.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쉽게 발견될 수 있는 학원가 주차장, 사람도 왕래 많이 하는 곳에 주차를 해놓고 번개포탄을 피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발견됐던 것이죠. 예. 발견돼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부분 기억 상실 얘기를 나왔고요. 그리고 그 수사받던 국정원 직원이 자살 시도를 했다라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가니까 검찰에서는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저희가 국정원장까지 보고가 됐을 수 있지 않느냐, 공범이다라고 수사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이 권모 과장이 자살 시도를 하는 바람에 수사가 종결이 됐습니다, 사실상. 아, 그랬군요. 네, 아니 그러면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거기서 유우성 간첩 사건 네, 조사했잖아요. 조사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안 나왔었나요, 그러면? 전혀 안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은 안 나왔어요? 네, 오히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조사 결과 발표했던 것은 유우성 사건의 판결문에 나온 내용보다도 후퇴했고 그 당시 언론에서 밝혔던 것들보다도 후퇴한 내용 정도 수준의 발표를 해서 저희가 많이 실망을 했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우성 당사자 본인 조사나 본인 면담조차 진행하지 않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보니까 도대체 뭘 조사했느냐라고 저희가 많은 비판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적폐청산 TF가 한계가 좀 있잖아요. 네. 네. 내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뭐 조사, 내부 조사 아니면 과거사 조사 이게 다 비슷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관련된 사람들의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 내부 서버에 남아있는 자료들을 뒤져서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상 전부로 보이는데 관련된 서버에 이미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거나 아니면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다. 왜냐면 뭐 너무 방대한 양이 있으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사 결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는 저희가 인식은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당사자인 유우성에 대해서 면담을 하면 방향 설정을 하거나 이 부분을 더 확인해 봐야겠다.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조사해야겠다. 최소한 이런 것들이 더 정리가 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것들도 잘 진행이 안 돼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들은 얘기는 뭐냐면 국정원 서버를 이 적폐청산 TF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볼 수가 없어서 네.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서 주면은 네, 그걸 그렇죠. 국정원 직원들이 들고 가가지고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스트잇에. 네. 그러면 국정원 직원들이 검색했더니 이거 나왔습니다라고 주는데 실제로 검색 결과 더 많이 나왔는데 그것만 추려서 주는 건지 아닌지 검색해서 나온 걸 그대로 주는 건지 손을 대고 주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15건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 중요한 이슈들을 많이 던졌고 중요한 과거사들을 많이 제기를 해준 부분은 분명히 있고 뭐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되는데 한계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한계가 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 사건에 연루된 뭐 파견 검사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저희가 네. 확인했을 때는 우리 댓글 사건에서 지금 위장 사무실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으로 알려진 장호중. 네, 전 부산지검장. 네. 지금 구속 기소가 됐죠. 네. 그분이 당시에도 국정원의 법률 보좌관으로 계속 근무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요? 네, 이재영 검사. 이재영 검사. 네, 이분도 역시 당시 국정원에 파견돼서 근무했던 검사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물들이 그대로 위장 사무실을 만드는데 여전히 도움을 준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검찰에서는 이 사건 수사를 하면서 장호중 전 지검장을 다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호중 부장검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반응이 뭐였냐면 댓글 사건 관련돼서 위장 사무실 만들어서 걸렸을 때 나 파견된 지 얼마 안 돼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알고 봤더니 그 뒤에 이루어졌던 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관련돼서는 또 그렇죠. 관여됐었던 의혹이 있으니까 뭐 사실은 이걸 좀 전문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던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도 있었을 것 같고요. 검찰이 정말 어떻게 보면 수사해서 뭐 거악을 척결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서 거악에 동조했던 것이죠. 네. 수사 방해하고. 그렇군요. 자, 이거 사실 뭐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편지 쓰신 분 아까 이제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내부 고발자이신데 뭐 안전에 문제는 없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국정원 내부에서도 지금 감찰을 하겠다라고 발표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요. 뭐 감찰 결과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나 뭐 그런 법적인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정도는 그분도 감수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국정원 하면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게 사건 조작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한다라는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 기억 상실도 걸리시고. 네, 그렇게도 하고 최근에는 뭐 정모 변호사님 뭐 자살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저희는 이제 타살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 국정원 직원으로 보이는 이분의 신변에 어떤 안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분 안전하시길 기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서 수사 방해를 했던 사건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2012년 대선 당시에 국정원이 개입했었다라는 사건 관련돼서 2013년에 수사가 진행될 때 네. 그때도 또 위장 사무실을 만들었다. 이건 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호중 부장검사하고 이재영 검사가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이죠. 예, 기소됐습니다. 예, 파견 검사 2명이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진행 중이고 네. 국정원 직원 4명도 지금 같이 재판 받고 있는 네, 거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재영 검사가 아닌가요? 권창훈 검사인가요? 이 사건 관련해서? 아니 이재영 검사도 마찬가지로 구속 기소됐고 변창훈 검사는 권창훈, 변창훈입니다. 변창훈. 예, 이분은 이제 예. 그 자살을 하신 것으로 맞다. 예, 알려진 그렇죠. 분이죠. 예. 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파견 검사 2명이 구속돼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그분은 장호중, 이재영 검사. 네, 맞습니다. 예. 근데 파견 검사 중에 한 분이었던 변창훈 검사는 자살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국정원 직원 4명이 이 사건과 연루돼서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치호 변호사라는 분도 이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분 이제 맞습니다. 자살을 하셨는데. 네. 이분은 이제 국정원에 파견된 무슨 검사나 이런 분은 아니고 국정원이 채용한 변호사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이분은 언론에는 자살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 유족들은 타살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인지 타살인지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호 변호사, 정모 변호사님이 국정원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그 포스트잇으로 검색 요청하면 뭐 검색해서 찾아준다 뭐 이 말씀하셨는데 네. 그 역할을 하는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국정원 직원. 네. 그래서 적폐청산 TF가 만들어져 있던 법률보좌관실에서 외부에서 파견되어 온 검사들의 소위 말하는 감찰 업무 같은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발표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밝혀낸 장본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 댓글 사건의 위장 사무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 위장 사무실에서도 근무를 했던 여전히 계속 법률보좌관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관여됐던 공범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네. 참고인 조사를 한 번 더 받으러 가기 전에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뭐 수사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그래서 자살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장호중 부장검사라는 전 검사장이죠. 검사장이죠. 부산지검장. 네. 장호중 검사라는 사람이 이제 검사장, 검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법률 보좌관으로 국정원에 파견되어 있을 때 그 보좌관실에 있었던 변호사. 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위장 사무실 만든 것과 관여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좀 있긴 있어서 참고인 조사,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조사를 이래 받았는데
실제로 이분이 이제 최근 들어서 주로 한 일은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도와서 네. 국정원이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밝히는 그렇죠. 작업을 해왔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많이 알고도 있고 네. 또 실제로 국정원의 서버에서 어떤 문서들이 나오고 있고 어떤 검색어를 넣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분이 두 번째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자살을 했는데 가족분들은 이게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왜 가족분들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겁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사망 현장.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부검 결과를 보면 일산화탄소 뭐 중독에 의해서 사망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게 나왔습니다. 칼륨 농도가요? 네, 혈중 칼륨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심정지가 와서 사망을 하고, 그렇죠. 그 전에는 무기력증, 약간 근육 그런 것들, 예, 맞습니다. 이완시킬 때 칼륨을 주사하잖아요. 네네. 예. 그런 증상들이 오기 때문에 이 칼륨 수치가 높은 것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뭐 일산화탄소를 과다 흡입하면 칼륨이 몸에서 생성된다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런 것까지는 의학적으로 아직 밝혀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사망하는 과정에서 칼륨 농도가 올라갈 수 있는 정도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이분은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지나치게 높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륨 농도 수치를 7 정도가 나오면은 고칼륨증이다. 뭐 질병으로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은 15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수치보다 2배 이상이 나왔던 것이죠. 질병 수치보다 2배 이상이 나왔다. 네, 네. 그래서 그 정도면 이제 충분히 사망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네. 수치가 7만 나와도 질병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15가 나왔다. 15 이상. 15 이상이 나왔다. 네. 상당히 높죠.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도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 모르겠지만 제가 공군인 그 헌병 소대장이었는데 네. 군견을 다뤄요, 헌병이. 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제 기능을 못하는 군견들을 이제 안락사시킬 때 칼륨이 함유된 주사를 넣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천천히 잠이 들듯이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은 있어요. 제가 군견 소대장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근육 이완이나 이런 작용을 일으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이 칼륨이라는 게 전해질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심장이 뛰는 정기적 신호 자체를 칼륨이 방해해서 심장을 못 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직접 사망 원인이 뭐 부검 결과는 일단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는 나오긴 했는데 그 이전에 이 칼륨 농도를 통해서 이분의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번개탄을 차에서 피워서 자살한 것으로 현장은 돼 있는데 번개탄 껍질을 뜯었습니다. 비닐을. 그렇죠. 네, 비닐이 옆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타지 않고. 그러면 비닐을 뜯었으면 번개탄 손으로 만진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으로 만져야 불을 피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손에 지금 번개탄 묻은 흔적이 현재로서는 발견이 안 되고 있고 부검할 때에도 이 흔적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이제 유족들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해서 현재 지금 손가락에 번개탄 흔적이 남아 있는지를 감식을 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손에 번개탄 흔적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 자살한 분이 번개탄을 피운 게 아닌 게 되는 것이죠. 네. 보통 그렇죠. 저도 번개탄 자주 써봤는데 비닐봉투를 뜯죠, 당연히. 네. 그럼 번개탄을 손으로 만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손에는 전혀 번개탄은 여러분들 써보신 분은 아시겠죠? 겉에 석탄가루가 다 묻어 있어요. 화약가루하고. 근데 그런 흔적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네. 그리고 뭐 서류 가방 얘기도 좀 나오시고 그러던데 그런 건 뭔가요? 얘기가 나오고. 네, 이분 차 트렁크에서 보자기가 한 3개 정도가 발견이 됐는데 2개가 잘려져 나간 흔적이 있는 보자기입니다. 근데 보자기는 이제 뭐 변호사나 뭐 검사, 판사 이렇게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록을 싸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 보자기
뭔가 기록 같은 것을 집어넣고 잘 묶어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강제로 풀다가 안 풀리니까 가위를 잘라서 풀고 내용물을 가져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국정원에서 서류를 이렇게 서류 뭉치 정도를 가지고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뭐 국정원 내부 보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서류가 있었다라고 하면 국정원에서 가지고 나온 서류인지 아니면 집에서 보관되고 있던 사건과 관련된 서류인지 그건 저희가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데 최소한 누군가가 강제로 풀기 위해서 가위를 자른 흔적이 있는 보자기가 3개 중에 2개가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가족분들이 제기하는 의혹 중에는 평상시 정 변호사가 차를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데 네. 전혀 그 상황이 좀 다르더라. 네, 맞습니다. 차량이 관리된 상황이 다르더라.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몇 가지 또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살이라고 언론에서 사실상 단정짓고 보도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망 발견되기 전에 바닷가에서 뛰어내렸다. 동해 바닷가에서 한 번 뛰어내렸다. 자살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 네, 주문진에서 뛰어내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장소를 가보면요. 자살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물이 너무 얕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기준으로 한쪽은 수심 1.5m 정도 되는 바닷물, 한쪽은 모래사장입니다. 그곳에서 뛰어내려서 익사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특히 정 변호사 같은 경우는 수영을 굉장히 잘한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발견 당시에 뛰어내린 상태에서 발견된 게 물속에 있는 게 발견된 게 아니라 혼자 걸어 나와서 다리 이렇게 붙잡고 다리 옆에 서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혼자서 다 헤쳐나와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자살을 위해서 물에 들어갔다는 건지 아니면 뭐 저도 사실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고민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물 같은 데 풍 들어가가지고 찬물에 막 정신 차리고 이래서 뭐 나오고 그런 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고 이분은 누군가에게 내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사망하기 전후의 행적들을 보면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행적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기 전화기를 안 씁니다. 친구를 만나러 갔을 때도 원주에 있는 친구 집에 찾아가서 자기 전화로 친구한테 하면 되는데 위치가 노출될까 봐 친구 부인의 전화기로 전화를 해서 집에 있으니까 빨리 와라 해서 만나고 CCTV가 없는 곳으로만 돌아다니려고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에서 그 이후의 행적들이 있습니다. 야, 그리고 뭐 전화기를 이분이 여러 대를 썼는데 그 중에 안 발견된 전화기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전화기를 총 3대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확인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대만 발견되고 2대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야, 우리가 저 박근혜 오촌간 살인 사건 그 사건 할 때 기억나지만 휴대폰이 없어졌죠. 그랬죠, 거기서도. 네. 또 이게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분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의혹이 많은데 네. 이걸 단순히 자살 사건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수사를 요청을 하긴 했는데 만약에 수사 결과가 자살이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자살할 동기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알려진 것은 그거예요. 뭐 수사에 대한 압박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확인해 보니까 이미 수사에 대한 압박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그 사망 무렵에는 그래요. 수사에 대한 압박감은 거의 해소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단편적으로 봤을 때에는 심리전달 댓글 사건과 관련된 위장사무실이 밝혀졌고 정치호 변호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여서 수사가 진행됐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유우성 사건에서 위장사무실이 또 있었다라고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정치호 변호사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미. 왜냐하면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위장사무실의 수사가 어디까지 흘러갈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은 또 다른 위장 사무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데까지 사건이 번져가면은 더 많은 국정원 관계자들이 맞습니다. 조사받고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 조직에 더 큰 위해가 가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정 변호사는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다 봤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편지에 혹시 정 변호사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죽음이 안타깝다라는 죽음이 안타깝다. 정도의 언급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편지를 보면은 정 변호사의 죽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내부
제보를 한 것이다. 뭐 이런 뉘앙스가 좀 느껴집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국정원에서 정말로 책임을 져야 될 상급자들은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실무자급에게 책임을 계속 돌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변호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정원 직원들 공채로 들어간 공무원들은 이제 평생 공무원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뭐 내가 징계를 받거나 수사를 받거나 하면 공무원 생활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변호사 당신들은 나가서 변호사 개업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라고 이게 내모는 분위기가 좀 있었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우성 사건 수사 관련해서 수사팀에서도 일부 변호사가 못 견디고 나갔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왔었습니다. 지금 댓글에 아까 사진이 한 장 떴거든요. 차 안에. 근데 거기 네. 보니까 이제 호일, 네네. 알루미늄 호일이 발견됐는데 저건 뭐냐? 뭐에 쓰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알루미늄 호일을 뭐 어디서 썼다 이런 게 좀 나온 건 있나요? 저 호일은요. 네. 번개탄을 피울 때 불타지 않게 차에 불타지 않게 깔고 그 위에 소주병을 올려놓고 번개탄을 마지막에 피우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량에 불이 번지지 않게 호일을 깔아놓은 것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사망 현장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 부분입니다. 뭔데요? 호일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소주병 2개가 있고 그 위에 번개탄이 있었는데 소주병에 그 발판이 녹은 흔적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근데 호일은 찢어진 흔적이 없고 호일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소주병에 그 발판 녹은 흔적. 잠깐만. 이 좀 신기하네요. 자. 제일 아래 발판 한 장 깔려 있고요. 그렇죠. 그 위에 알루미늄 호일이 깔려 있어요. 맞습니다. 그 알루미늄 호일 위에 소주병이 있습니다. 2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소주병 위에 번개탄이 있어요. 번개탄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 알루미늄 호일은 멀쩡한데 그렇죠. 알루미늄 호일 밑에 있는 발판 녹은 게 붙어 있어요. 맞습니다. 이상하죠. 이씨 뭐야 이거? 네, 이상하죠.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저희가 사망 현장에 의혹을 제기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머리 아파. 이 부분입니다. 아니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호일을 뚫고 만약에 올라왔다 하면 알루미늄 호일이 찢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녹은 플라스틱 그 녹은 발판이 고무. 네. 아이 머리 아픈데 이건 좀 의혹이 진짜 많은데요. 이게 이런 거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로 한번 다루고요. 나중에 한번 요 부분은 따로 한번 좀 문제제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MB 관련돼서 블랙리스트 사건도 맡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건은 어떤 겁니까, 그게?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MB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문성근 씨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사람들의 네.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통해서 불이익을 제공하고 방송 출연을 못하게 하거나 네. 뭐 영화를 못 만들게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제공했죠. 그래서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입막음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지금 참여하신 대표적인 뭐 연예인분들이 지금 사진에 나오는 뭐 문성근, 김여진, 김미화 이런 분들이 참여하신 건가요? 이런 분들이랑 김규리님도 참여하셨어요? 네, 용기를 좀 내셨네요. 네, 좀 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감독이나 영화계 인사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진짜 재밌었던 게 저도 이제 이 관련된 문건들 청와대에서 이제 국가기록원이나 이런 데 넘겼다가 저희들이 확보해서 이제 봤던 그 문건들 보면은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연예인들 퇴출시키잖아요. 네네네. 그럼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갑자기 저 사람 안 보이지? 그럴 때 대비해서 다음 아고라나 뭐 이런 그 당시 이제 유명했던 사이트나 이런 게시판에 그 사람들의 연기력이 부족하다라든지 이런 댓글을 쓰도록 또 지시가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500여 차례 뭐 댓글 달아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금 한 거죠. 아 진짜.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댓글들이 아직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블랙리스트 고소하고 손해배상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해당 연예인들이나 문화예술계 사람들에 대해서 댓글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도요? 네, 그럼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막 댓글들 보면은 좀 댓글 부대들이 살아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댓글이나 아니면 트위터 뭐 이런 것들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돼요. 굉장히 선동적이면서도 근거 없고 그런데
프로의 냄새가 좀 나는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요 사건 관련해서 이제 뭐 고소 대리를 하셨는데 요 사건으로 인해서 MB가 포토라인에 좀 쓸 수 있을까요? 고소를 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치사하고 저질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거든요. 네.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장 치사한 방법으로 침해를 한 겁니다. 생계를 쥐고 흔들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 입을 막으면서 또 여론을 조작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네. 하나의 큰 그림에서 이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이 사건만 딱 따로 떼서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MB나 박근혜가 이런 일들을 한 이유는 보면 정권 유지 혹은 정권 재창출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입막음을 해왔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미 국정농단 사건에서 알고 있듯이 왜 그러면 정권 유지를 저렇게 하고 연장을 하고 싶었을까? 국가를 통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권의 보호가 필요했던 것이고 내가 정권을 끌고 가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큰 그림 하에서 이어졌던 것이고 그런 기획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법정에 세워서 뿌리와 근거들을 다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MB 관련된 사건들이 여러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뭐 네.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그다음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언론 장악 관련된 시도 사건, 네. 수사들이 군사이버사, 군사이버사 사건, 제2롯데월드도 지금 공익감사 네. 청구로 해가지고 또 감사도 진행되고 있고 곧 뭐 수사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 사건들이 지금 막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보면 항상 뭔가 이렇게 목전에서 또는 그 코앞에서 좌절되는 듯한 느낌. 예를 들어서 뭐 맞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런 흐름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인신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오고 뭐 이런 아니, 구속적부심에서 나오거나 뭐 이런 흐름들과 관련해서는 일단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법원에서 인신구속에 관련된 제대로 된 기준이 없는 게 아닌가, 지나치게 좀 자의적이지 않은가, 이런 뭐 미시적인 뭐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일련의 흐름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소위 말해서 MB의 세력들 아니면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머지 잔존 세력들의 마지막 저항과 이게 발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것들이죠. 최근에 적폐 수사에 대한 피로감들을 토로하는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시작하고 그리고 검찰총장은 연내에 적폐 수사 마무리하겠다라는 협의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가 사실상 뭐 취소를 한 적도 있고요. 그 뭐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단순히 하나씩 튀어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적폐 세력들 아니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세력들이 자기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계속 저항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이제 파편들로 보이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저항은 상당히 조직적일 수 있다. 조직적일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 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뭐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들의 지지율은 낮지만 네. 과거에 이제 보수 쪽을 지지했던 분들 많이 결집이 되시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여론조사를 계속 해보면은 뭔가 계속 자극하고 뭐 이런 작업들도 있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라서 더 말씀드리긴 그런데 지난 12일 날 검찰 과거사위원회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네. 거기 소속돼 계시죠? 네, 맞습니다. 되게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민 변호사님이 사건도 하시랴,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위원회에 또 포함되셔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적인 작업도 하시고, 또 심지어 돈 버는 일도 간혹 하십니다. 가끔 봅니다. 검찰 개혁 과거사위원회 이게 뭐 하는 데예요? 검찰이 과거에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이 다수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네. 국민들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사건들을 발굴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법무부와 검찰 내부 조사의 한계성은 있기는 하지만 네. 문제됐던 과거사들에 대해서 최초로 검찰이 과거사를 외부에서건 스스로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검찰의 과거사를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큰 의미가 있고 그 과거사 문제들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개선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권고안들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참여정부 시절에 네. 권력기관들 보고 다 과거사위원회를 좀 만들어라라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그걸 안 따른 한두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검찰이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경찰도 과거사위원회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검찰은 우리가 왜 하고 안 만들었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최초로 검찰의 과거에 잘못된 일을 들여다보는 위원회가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위원회에 이제 참여하고 계신데 다루게 되는 뭐 사건들 같은 게 조금 결정이 됐나요? 이게 저희가 이제 비밀 유지 의무 조항이 있어가지고 네. 뭐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간 사건을 최대한 빨리 선정을 해서 국민들에게도 공감될 수 있는 네, 그런 사건들 그리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을 선정을 해서 조사에 들어가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뭐 속 시원하게 말씀은 못 해주셨는데 하여튼 사건 선정을 해나가는 과정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하니까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실었어요. 문 총장이 이해 충돌 때문에 변호사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뭘까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이 민변의 한풀이위원회인 검찰과거사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죠? 검찰의 잘못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하다 보니까 그게 불편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편함을 토로하는 과정들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물론 이제 어떤 지적들은 과거사위원회가 반드시 염두에 두고 그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뭐 중요한 지적들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관건이 중립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거사위원회가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결국에 귀결될 것 같고 최대한 좋은 결과들을 내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지금 뭐 조선일보, 조선 TV조선인가요? 이쪽에서 보도한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의 공격들은 잘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에서는 최초에 아마 대학 교수들 위주로 과거사위원회가 꾸려져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실효성 문제의 한계들이 봉착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가 안 된다라는 것은 뭐 이해관계, 이해충돌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 법무부 훈령에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기피, 제척, 회피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해 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 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저는 네. 과거사를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검찰이 자기 스스로 과거사를 조사하는 그 구조 자체가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게 오히려 더 이해상충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과거사 조사를 할 때 아마 현재 검사가 참여할 가능성도 있는데 법령의 한계 때문에 뭐 자꾸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조사를 하는데 현재 검사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야말로 이해 관계자이고 당사자 개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조사와 관련해서 특정 사건의 변호사와 검사는 좀 다른 입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사건의 당사자를 변호하는 변호인이거든요. 당사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거사 사건에서의 검사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렇죠. 사건을 수사한 검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서 당사자와 대리인과의 어떤 이런 구별은 있다. 그리고 변호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논리적인 주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 이게 참 잘 돼야 되는 건데 벌써부터 좀 초를 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걱정은 좀 되네요. 맞습니다.
검찰이 이것을 셀프 조사하는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네. 진정으로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을 좀 조사하고 해서 검찰이 좀 바뀌고 그런 식으로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쁜 심에도 불구하고 김영민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때 위장 사무실 차린 이야기 해주셨고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돼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정치호 변호사 사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MB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내용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끝으로 본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관련된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 같긴 한데요. 네. 지금 저는 이제 그 일련의 흐름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에 대한 반대, 반발, 피로감 토로하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런 겁니다. 뭐 정의로운 사회, 뭐 정의가 밥 먹여주냐? 뭐 사실 이런 얘기들 논란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저는 정의로운 사회, 정의가 밥 먹여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정한 사회이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그런 사회야지 내가 하는 일만큼 내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 사회라고 하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반칙을 찾아가고 줄을 대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 보수 정권이라고 부르는 9년 동안 그렇게 많이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치관이나 민주주의 이런 것들보다 효율성을 더 중시하고 어떻게든 내가 돈만 벌면 되고 살아남으면 된다라는 잘못된 가치관이나 이런 그 행태 이런 것들을 후배들에게 많이 주입이 돼 있고 교육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 사회가 정의로우면 우리도 밥 먹고 살기 더 좋아지고 네. 쉬워진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자식한테 또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재산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겠죠. 그럼요. 그걸 위해서는 적폐청산을 통해서 반칙이 다시는 반복될 수 없다. 뿌리내릴 수 없다. 반칙은 언젠간 처벌된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좀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방면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김명민 변호사님이셨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